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픽 10년대 권수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FM의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머리 떠서 있나요? 네. 이래서 지금 붙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네네네.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하는 촬영 해주세요, 요즘에. 뭐 하시죠? 네, 요즘에 촬영 뭐하고 있는지. 요새 촬영.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여성들, 저희 페미묻다. 그 디베이크 시즌 2죠. 네. 두 번째 시즌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방송을 이제 하면서 올리면서 동시에 녹화를 또 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긴박한 일정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 방송은 아쉽지만 네. 한 달 후에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죠. 네, 하고 저희 그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여성들 중심으로 목요일하고 일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그 구독자님들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느새 또 저희가 세 번째 에피소드죠. 네, 그래서 벌써 두 번의 에피소드가 방송됐고, 오늘은 좀 이제 피해자 지원을 하시는 단체 이제 활동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줄여서 한사성이라고 저희가 많이 또 부르는데, 한사성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맨날 한사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피해자 지원 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성연이 이태희 활동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한사성이 페미부터에 나와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일단 먼저 개인들 소개부터 할까요? 네. 네, 먼저 어떤 분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까요? 태희가 먼저. 안녕하세요. 그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AKA 한사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태희랑 같이 피해 지원팀에서 활동하는 신성연희입니다. 네, 두 분 모시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네. 신성연이님 친구시라는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네, 제가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두 분의 친구 사이는 제가 섭외했다. 네네네. 제가 섭외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를 약간 다르게 해서 제가 또 뒤쪽을 섭외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한사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 범죄 거의 꽤 됐죠. 꽤 됐는데 이제 시작부터 계속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활동을 보고 어떻게 이제 뭐 자세한 것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뭐가 있으면 한사성에서 뭔가 하겠구나. 한사성에서 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먼저 그렇더라도 저희가 또 이제 좀 소개를 좀 정식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다른 영역이 있으신 거잖아요.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그런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존의 여성 단체와도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바깥에 말할 때는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저희 단체의 탄생은 2015년에 그 물결과 되게 긴밀하게 엮여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같이 하고 있지는 않았고, 다른 같이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 단체를 이제 만들고 뭔가 일구고 요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이제 대학에 다니거나 아니면 잠깐 휴직해 있거나 하여튼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좀 굉장히 갈급한 어떤 심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좀 막 이렇게 흩어졌다 모였다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17년에 그 본격적으로 어떤 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이제 사무실 개소식을 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해 지원은 그때부터 한사성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현장을 알아야 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뭔가 어떤 조력자 그리고 같이 버틸 사람 그리고 이걸 같이 상의할 사람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들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여서 그때는 이제 우리 모두가 참 당황스러웠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피해 지원도 이제 쭉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피해 지원을 이제 경험자들이랑 직접 만나서 무슨 경험을 했고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법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법과 제도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때 어떤 빈 곳들이 보이죠. 혹은 이제 뭔가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너무 많은 어떤 피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배제하게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밟히고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면 그 개정운동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법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퀴어 퍼레이드라든지 뭐 여성의 날이라든지 뭔가 우리 그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퀴어 페미니스트들 이제 많이 모이고 이제 뭐 광장 열리면 이제 뭐 명절 이제 같은 뛰어나가고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뭐더 이태원 충분히 설명해 주신 거 혼자만 네. 이제 더 하고 계시는 활동이 더 하고 있는 활동이라면 뭐 네, 연희가 또 많이 설명을 해준 것 같고 그 올해 좀 처음으로 좀 퀴어 퍼레이드 뭐 부스를 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 또 진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정체성들과 만나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작년 계속 좀 얘기를 하기 적절한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또 저희 트랜스젠더 동료의 부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활동을 이제 작년 초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한 10월, 9월 말쯤 이제 부고가 있었던 동료가 있는데 좀 그 동료와 이제 함께 하면서 느낀 많은 것들을 좀 가지고 뭐 이제 트랜스젠더 뭐 추모의 날에 저희가 뭐 좀 연대 뭐 단위로 주체 단위로서 좀 함께 해본다든지 계속 좀 그 동료를 좀 상기하면서 하는 활동들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직 좀 유가족 상태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언제나 좀 어디서 얘기를 할 때 자꾸 좀 등장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활동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공동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관계와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법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셨고 이제 사실 뭐 심각성이 너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2015년 뭐 그때부터 시작했던 10년에서 7, 8년 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그렇죠. 7, 8년 되시고 심각성을 누구보다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어서 활동하실 텐데 어떤 점들이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피해 지원팀에 계시니까 뭐랄까 피부로 느껴지는 뭐 그런 것들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좀 심각하다라고 보기에는 계속 좀 집중이 되는 거. 네, 계속 이렇게 뭐 어느 것을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또 이 젠더 폭력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유난히 심각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되게 어려우니까요. 다만 좀 계속해서 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결국 좀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밑에도 나오긴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양상들이 새롭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그 어떤 양상들에서는 되게 우리 사회의 어떤 통념에서 벗어나는 뭐 이제 자발적인 어떤 성적 실천을 하다가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 뭐 그걸로 이제 수익성을 내다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그것을 또 피해자로서 이제 이 사법 체계에서 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많이 있죠. 같아요.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인식이- 것 같고, 네. 그리고 법은 항상 또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이게 완전 성폭력 처벌법에 또 맞지 않는, 뭐 그렇다고 우리의 그 사법 시스템에 좀 맞지 않는 뭔가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는, 그래서 되게 어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회 정의 그리고 나의 피해에 대한 어떤 정의를 구현하고자 이제 저희에게 연락을 하셔도 그 지금의 어떤 사법 체계에서 이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을 때 좀 그런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어떤 메시지들을 좀 건네보고 어떤 지원의 방향들을 잡을 수 있을까? 되게 또 사법적인 어떤 뭐 신고를 한다던가 고소를 한다던가의 행위가 또 우리가 피해를 경험했을 때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해결 방법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넘어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피해로 보지 않는 사회에는 또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연희도 네,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도 계속 고민이에요. 어떤 말이 용어를 가장 이걸 잘 포착하는 단어인지는 계속, 개념인지는 계속 고민이에요. 왜냐면, 근데 그걸 이제 저희만 고민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저희는 사이버 성폭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기술매개 성폭력, 뭐 굉장히 많은 개념으로 이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것만큼 굉장히 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무엇이 가장 그 사람의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형법에 관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와 관련된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운동의 의미에서 이제 범죄보다는 이제 성폭력이라는 것의 의미, 그 젠더 관계의 어떤 걸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그 폭력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일어날 때 이 유형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이버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가에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촬영물에 기반한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유형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뭐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이버라고 하면 사이버 가서 아담이 많이 생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가상의 어떤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거기가 그게 가상의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공간에 존재하는 규율과 규제의 방식 그리고 소수자들을 배척하고 제외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공간에 우리 어떤 공간에도 다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에 강조점을 두려고 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설명할 수 있는가에 관한 거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이게 심각하다는 걸 모르지는 않고 이게 범죄가 특히 되어야 우리가 그 슬로건이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되게 캐치프레이즈 맞아요. 네. 그래서 몰카가 아니라 불법 촬영이다. 불법 촬영도 되게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네, 범죄 행위를 적시할 때 불법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는 되게 그래요. 특이한 조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 번역되기가 되게 어렵죠. 일리걸 필름이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구권에서 그래서 이제 MOLKA 범죄라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기도 하고 그 맥락이 불법 촬영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해석을 하면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되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 그 현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불법 촬영 범죄라는 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됐는데 근데 그게 왜 범죄지라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요한 면이 사실상 범죄라는 것이 강조되는 만큼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는가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굉장히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저는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심각하지만 그 면이 좀
이 면에서는 좀 심각한 것이 아닐까? 되게 좀 근본적인 심각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이고 범죄라고 됐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범죄라서 안 하는 것과 그렇죠. 내가 범죄자가 넘어가는 되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것. 나한테 불이 어떤 내가 사법적인 어떤 그 망 안에 어떤 가해자로 포착되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게 범죄가 피해가 아니더라도 네. 그냥 왜 그러면 왜 반드시 범죄여야만. 근데 당연히 규제는 중요한데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그게 법적으로 규율되는 행위라고 선언하는 건 되게 중요한 행위인데 사실 그건 시작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걸로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남습니다. 범죄 종종 사실 그냥 범죄다 이러면 사실은 디지털 성폭력, 뭐 기술매개 성폭력 이거 폭력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사실 법조문으로 적히는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좁아지는 문제도 있어요. 범죄가 아닌 거면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그게 문제. 네. 그게 가장 저의 고민입니다. 범죄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자꾸 커뮤니티에서 이제 고소각을 제기된다던가 여기까지는 고소는 안 당하고 여기까지는 고소가 가능하고 내가 걸릴 수 있나 안 걸릴 수 그러면 있나를 공유된다는 거잖아요. 그 남쪽 커뮤니티에서. 그쵸 댓글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음. 이런 용어를 쓰면 괜찮고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그렇아요. 네, 또 이 법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또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그 한상황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저희가 기획 이름이 교섭원을 싸우는 여성들이잖아요. 네. 어떤 싸움들을 벌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한사성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각인했었던 그 사건이 전 사실 양진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사성에서 열심히 싸웠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때 어떻게 좀 이렇게 싸우셨었던 내용이 있었던 건지 왜 그런 거에 좀 집중해서 싸우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화 연이나 이때 당시에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저희는 이후에 좀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좀 그 한사성에 들어와서 그 웹하드 카르텔에서 어떤 투쟁했던 과정들을 이제 따라가 본 내용들을 좀 함께 말씀드려 보자면 네. 그 한사성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 이제 유포된 사이트를 찾아서 그 사이트에 이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수없이 퍼져 있는 그 삭제 그 피해 촬영물을 계속해서 이제 삭제를 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웹하드에 피해 촬영물이 너무 이제 많이 많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의 피해 경험자 분의 피해 촬영물이 존재하기도 하고 저희 내담자분은 아니시지만 이거는 어떤 구도나 무언가를 봤을 때 이거는 피해 촬영물로 보여지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좀 거기서의 어떤 문제 의식을 느끼면서 좀 이 웹하드 안에서 이 피해 촬영물이 어떻게 좀 돈을 벌고 있는지, 피해 촬영물을 통해서 웹하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좀 계속 파헤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발견했던 거는, 그 웹하드사의 건물에 장의 업체도 있고, 사필터링 업체도 같이 있네 하는 것들을 좀 한꺼번에. 맞아요 네.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 조금 이상하다 왜 그러네요. 진짜 이상하다. 무언가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하는 어떤 발견들과 그때 이선희 다큐멘터리 감독님을 통해서 또 내부 고발인들을 이제 찾게 되면서 또 그 고발을 통해서 어떤 목격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웹하드사랑 필터링사랑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유착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웹하드사가 헤비 업로더에게 업로드를 조장하기도 하면서 이 어떤 그 생산부터 이제
생산 유통 그리고 이제 그 필터링까지의 어떤 그 구조 자체를 어떤 산업 형태로 형성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2018년에 이제 다른 여러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고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시작을 했었고, 그 뒤로 양진호가 이제 그 직장 내 폭력을 또 행사해가지고 부하직원에 대한 네, 그게 이제 또 웹하드 카르텔이 약간 거기에 또 묻히는 너무 아쉬웠어요. 양진호를 생각하면 약간 엽기 폭력이 막 자꾸 떠오르게 되는 또 과정도 있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웹하드 카르텔에 관련한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모로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막 횡령도 하고 배임도 하고 그 많은 그 재벌들이 하는 범죄들을 이제 다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고소가 되어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재판 과정까지 진행되고 최근에 대법이 끝났어요. 네. 2018년에 고소된 건인데 최근에 재판이 끝났고 헌사선에서는 21년부터 23년까지 형사 1, 2심을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모니터링을 또 종료하게 된 배경이 있기는 한데 그 양진호 저희는 이제 이 웹하드 카르텔을 고발을 할 때 좀 가장 주요하게 봤었던 부분은 이 사람이 여성의 어떤 신체를 재화로 삼아서 돈을 버는 시스템 산업 구조를 이 피해 촬영물로 돈을 버는 산업 구조를 만들었다가 되게 큰 문제 의식이었는데 이게 법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산업 구조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쪼개졌군요. 맞아요. 그래서 양진호가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사람으로 이렇게 법 안에서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재판에서 이제 다뤄진 어떤 얘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산업 구조를 형성했나라는 얘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 사업자의 의식을 가지고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을 했나. 그 유포되는 어떤 피해 촬영물들을 제대로 필터링하고 하려고 네. 하는 노력들이 있었냐. 라면은 이제 양진호의 이제 변호 인단들이 한 10명 정도가 와서 1시간 동안 이제 기술을 막 기술적인 조치들에 대한 브리핑을 해요. 그 기술적 조치에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양진호는 어떤 노력을 이 웹하드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 유포의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가 이제 그들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진호는 잘 이제 그 산업 구조를 형성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관리를 못한 사람. 웹하드 사이트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 되게 격하는 거네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처벌의 수위도 당연히 엄청 낮아지고요. 그래서 근데 그 조치 안에서 이제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그리고 어떤 필터링사가 취해야 할 조치가 막 또 흩어져 있으니까 양진호에겐 또 그다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직원들이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직원들도 당시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양진호가 시켰다? 양진호는 그들에게 시킨 적 없고 이건 그 안에서 이제 제대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되지 못한 거다 하면서 이제 서로에게 약간 책임을 미루게 되는 그런 재판들이 좀 이어졌고 적응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제 최종적으로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5년형을 네. 받았고 그때 당시에 범죄 수익이 좀 어마어마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은 맞아 2심에서도 안 됐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거를 범죄 수익으로 볼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지는. 그대로 300억은 양정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판결이 최근에 또 있었어요. 여러 고민들이 남죠. 이게 법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법은 또 행위로 무언가를 보기 맞아요. 때문에 행위별로 이제 다 찢어지면은 실제 이 구조 자체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좀 그리고 이제 양진호 사건이 이제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이 양진호 사건 이후에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진호에겐 그 법이 이제 적용되지 못하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법들이 계속해서 이제 과거에 이때 법은 아직 이때 적용이 안 됐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가버리니까 여기서 대체 무엇을 봐야 하지? 약간 그런 고민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양진호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양진호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양진호를 방조범으로 강하게 처벌하라 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양진호 방조범이 아닌데 그죠. 그럼 양진호한테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지? 법이 그죠. 약간 없네요. 법이 이제 네. 모든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좀 그 법안에서 싸울 때 어떤 한계들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피해 촬영물이라고 했을 때 이제 법 안에서는 불법 촬영이면은 피해자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죠. 저희 피해자를 찾는 방법을 막 고민하기도 했었다. 어떡하지? 이거를 음란물이 아니라 이게 피해 촬영물임을 얘기해야 되는데 법안에서 그걸 증명하려면 피해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럼 피해자를 찾을 것인가 진짜? 말 것인가? 그죠. 그쵸. 많은 고민이 네.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자를 찾아서 당신에게 그쵸. 이것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과정도 정말 많은 고민이 되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럴 수는 그쵸. 그래서 하지 않기로. 네, 그럴 수는 없는 일인데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음란물과 피해 촬영물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도 고민이지만 그 음란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 사람이 뭘 했는데? 라는 게 그 포르노 정도 돌린 거 아닌가? 좀 싼값에 포르노를 이렇게 돌렸던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 뭔가 어떤 그런 포르노그래피가 많이 유통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하려고 웨파드 카르텔을 우리가 기획을 했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성적 촬영물이 얼마나 돈이 되고 있다는 것이 왜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웨파드 카르텔이라는 수익 구조를 설계한 되게 명확한 인물. 그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남길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음란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안 된다는 그 어떤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타개하는 방법은 이제 법적으로 가자면 이제 그게 피해 촬영물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는 이제 그걸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게 됐었던 거죠. 이것도 근데 사실 새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새롭지는 않은데 웨파드 카르텔도 이게 이제 저는 양진호라는 어떤 이 사람을 이제 설계자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약간 구전 같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그 정본좌라든지 뭐 그 이후에 이제 김본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헤비 업로더와 그 유착 관계 이런 게 밝혀진 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되게 좀 너무 낡은 밈이기는 한데 너무 낡은 짤이긴 한데 그 너희들 중 뭐 김본자의 덕을 안 본 자가 있으면 돌을 던져라 이런 그 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짤을 보면 약간 만평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잡혀가고 그 주위에 있는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는 또 경찰이고 누구는 뭐 그냥 뭐 학생이고 누구는 직장인이고 이제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야동볼 권리 안에서 성립이 되어 있었고 그 어떤 문제의식이 없는 그냥 되게 주류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였고 양진호가 이제 그걸 체계적으로 그 수익 구조를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제 법정 안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문제의식이 모두 다 낱낱이 실현되기란 되게 어렵더라 하는 좀 고민이 남았죠.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러면 플랫폼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금 이제 플랫폼과 네, 어떻게 그렇죠. 싸울 네. 것인가. 그리고 웨파드 카르텔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러면 양진호가 없었으면은 양진호라는 어떤 개인이 없었으면 그 사람의 악함이 문제였을까는 아닌 거죠. 그걸로 이제 해결을 할 수는 없었던 거고. 요 네트워크를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으로 이제 좀 옮겨오게 되는 그런 또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 웹파트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활성화될 때부터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뭐 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는 그 초고속 인터넷 혹은 PC 통신 이전에도 뭐 수많은 그 메일 이메일 함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포르노 사이트 스팸 메일들. 그 사실 뭐 이거는 온라인만이 아니라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수능 날 끝나면 이제 여학생 사진을 찍는 것이 뭐 약간 그 항상 룰처럼 되어 있다거나 뭐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간판들에 정말 뜬금없이 이제 여성이 많이 사용이 된다든지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안경점 그 간판에 너무 어떤 서양 여성으로 보이는 어떤 분이 너무나 왜 그 사람의 몸에 굴곡이 그렇게 간판에 드러나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게 대상화되어 있는 문제, 여성이 그 사회에서 대상화되어 있는 어떤 볼거리로 소비가 되는 문제가 온라인의 기술 빠른 온라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익명성이랑 전송 그리고 무제한의 복사일 거잖아요. 지금의 이 특징을 말하자면 이제 그것과 결합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약간 보기 어려운 속도로 뭔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좀 증폭하는 그런 미디어 환경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중요하다고는 저는 보입니다. 네, 양진호 얘기를 백화 얘기를 해봤다면 사실은 저는 비슷하지만 엠번방 사건이 너무나 큰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고 또 여기서 또 단체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지난번에 한겨레 김한 기자랑 오연서 기자가 와서 추적기를 기사 쓰는 추적기를 말씀 주셨는데 그분들 취재를 하신 거고 단체에서는 또 다른 거를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엠번방도 사실 이것도 이제 원래 있었던 예전에 이제 계속 있었던 계속 있거든요. 이게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한 기자님도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확 공명해서 어떤 슬로건이 나오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순간들을 어떻게 자주 만들고 어떻게 좀 더 길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게 계속 고민이 되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공론화를 저희가 이미 그 당시에 이 경험자들이 이런 이 경험들이 저희 단체에 이제 접수가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기 전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기사가 이제 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자들도 이제 확인을 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너무 이제 사건이 막 엄청나게 크게 주목을 받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대응은 해야 되겠는데 저희끼리만 하기에는 약간 좀 여러 부담이 있었어요. 좀 신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활동가들이 이제 노출이 될 테니까. 그래서 한사성이라는 단체가 좀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한 3년이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여러모로 그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같이 대응을 하자. 그래서 텔레그램 성철치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단체들 반성폭력 운동과 함께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많이 했던 거는 피해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때 저는 피해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거기도 되게 확실한 어떤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가해자가 이렇게 몇 명이 이제 검거가 되면서 이제 걔네들을 어떻게 엄벌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걸 전략을 짜는 논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법제와 피해 지원 이렇게 두 가지 활동들을 주로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한 40 몇 년 받은 거잖아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내긴 한 거네요.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얘기할 때마다 되게 심정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이제 언벌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이게 언벌로 지금 무엇이 성취됐는가는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언벌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이야기했는가, 이 고통에 관한 제언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범이다. 이걸 본 사람들도 공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42만 명, 그 숫자가 그냥 되게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저희도 들어가 있는 여기 텔레그램 관련된 방들, 뭐 이제 비슷한 어떤 딱 N번방은 아니지만 비슷한 방들을 이제 쭉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더하기 해서 보면 이제 그 정도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이게 얼마나 거대한 규모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정도로 숫자가 크다면 나는 그러면 그것과 어떻게 연루되어 있지? 이 사건과 그런 고민을 좀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2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엄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혹은 그거 42만 명의 대표로 어떤 조주빈이라는 얼굴을 뭐 가까시라든지 뭐 이런 얼굴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효과는 됐지만, 그거가 사람들에게 줬던 불안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피해 지원의 영역에서 개인을 만나고 전화를 받는 이런 되게 미시적인 그런 경험들,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그럴 때 정말 피해 상담 전화가 많이 울리죠.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이게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불리는 이제 불법 촬영과 유포의 문제가 처음에 사회 문제로 쭉 막 대두가 되고 막 해화역 시위가 일어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온라인 행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감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굉장히 넓은 불안이라는 이 마음들, 그게 사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사회 문제로 끌어올려진 동력이기도 했는데, N번방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엄청난 불안들이 생겼고, 이 불안이 사회적인 문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생하는가. 근데 이게 또 개개인들에게는 이제 되게 큰 고통으로 다가가기도 한다는 면에서 약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의 심각성을 알릴 때는 우리도 숫자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소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당연히 이게 숫자가 너무 커버리면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핵심적으로는 경험자들은 공론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소수라고 느끼거든요. 활동하면서. 이게 어쨌든 화제가 되고 중요한 뉴스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인기 검색어가 되면 될수록, 또 포르노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막 이제 키워드 같은 거 막 보고 우리 이제 굉장히 경악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느 사이트나 그렇기는 해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SNS들이 실시간 검색어라는 것들이 있고, 왜냐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이게 얘기가 많이 돌면 돌수록 싫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 그러니까 하여튼 피해자 불안감. 안 하고 그게 아예 그런 거 없이냐, 조용히 내가 그게 자꾸 내 눈에 띈다거나,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를 또 흥미나 소비거리로 그냥 사용이 되기도 하니까요. 되게 굉장히 심층 보도라든지 정말 중요한 기여를 했던 언론사들이 너무 많지만, 또 이제 그게 다 원래 의도대로 또 쓰이는 것은 또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했고, 이런 고민들을 텔레그램 성차별 공동대책위원회 해소할 때 이제 다른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이랑 모여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눈 거예요. 이런 평가들을 우리가 그때 선택했었던 슬로건들, 우리가 그때 선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남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자리에서 고민 좀 더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피해 지원 하는데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네, N번방 이후에 사실 시간이 또 지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서 또 고민이 있었는데, 약간 또 되돌아보면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약간 뭐 그냥 좀 아쉬운 생각에서 하는 고민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바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다음에 또 네, 다음에 또 비슷한 우리가 일이 발생했을 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저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저희의 의지만으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잖아요. 네, 빨리 그쵸. 빠르게 해결하고 빨리 처단되는 것. 그래서 빨리 뭔가 속도감 있게 뭔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었던 시기였고 우리가 급한 사건들 보면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약간의 시간을 두면서 좀 고민도 더 많이 해보고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가도 생각해보고 경험자들 목소리도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쓰면 어떨까. 근데 그때 우리가 놓친 거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그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되게 강조가 그렇죠. 많이 드러내야 하잖아요.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그 정도로 나쁘다라는 거는 피해자는 얼마나 또 큰 무력했고 저항 불가능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순진무구한 피해자였는가라는 그 틀을 계속 요구를 맞아요. 하게 증명해야 되고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아동 청소년 피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맞아요. 네, 그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보호 어떤 보호의 대상인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피해자들의 양상도 되게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조주빈이라든지 그런 엠번방이라는 게 어떻게 이 사람들의 발목을 묶었을까에 관한 그 경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성적 실천을 하던 가운데 자신의 영상물이 그 빌미라는 걸로 사용이 됐다든지 혹은 이제 많은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네 그렇게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네 그게 그랬다든지 근데 요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꽤 비난도 있었죠. 그거는 너가 그렇게 쉽게 빌미 준 거 아니야? 공부하려고 싶어서 한 건데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위험한 걸 다 알면서 그거를 왜 했냐든지 그러니까 이 엠번방 사건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공감했는가는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감받은 피해자가 있고 공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피해자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누구의 피해에 가장 많이 공감했는가에 관한 고민들은 계속 남게 되죠. 네.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뭐 네. 텔레그램 그 공대위 때에 활동하진 않고 공대위가 해소할 때쯤에 이제 한사성에 합류해가지고 막 그 공대위에서 이제 했었던 어떤 활동들을 다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그 공대위에서 그간 그 텔레그램 공대위를 하면서 했던 어떤 회의록이라든지 문건들을 다 모아서 백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백서 작업도 만만치가 않아서 작년쯤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2022년인가 해소를 하고 이제 2024년에 백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고 그 공대위에 참여했던 단체들만 소장을 하고 있긴 한데 백서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프린트해서 책자로 만들었더니 이 정도의 문서가 나왔고 좀 그거를 보면서 이때 굉장히 좀 막 어떤 사건이 또 되게 컸을 때 이게 처음에 우리가 뭐 공론화했던 목적과 또 다르게 그냥 사건이 그냥 커서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또 시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가지고 토론을 계속 해내고
그 활동의 어떤 밀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를 그 백서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또 그게 아주 좀 인상 깊더라고요. 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되게 치열하게 또 토론을 해왔었고요. 물론 그 뒤에 또 아쉬운 점들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활동을 없죠. 하면 남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뭔가 보이고 그쵸. 그 끝나야 보여.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뭐 혹은 생각만 했었던 것들이 보이듯이 저는 근데 또 그것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그쵸, 이 사람이 치열하게 또 활동했는지도 공부하고. 좀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쇼이는 그걸 따라가면서. 네. 들으면서 저는 좀 약간 이게 우리가 해결에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부분들 그리고 또 가해자를 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사람 가해자야. 저 나쁜 놈을 때려잡자 근데 사실 우리가 숫자로 40만 명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가해자만의 또 문제는 아닌 거여서 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차원의 어떤 기획들도 좀 가져갈 수 있어야겠다. 뭐 물론 지금의 원방 사건 이후에 또 이거를 또 고민하는 거지만 또 그런 것도 고민을 또 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전 그때 진짜 40만 명 다 잡아들여야 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또 물리적으로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때도 이렇게 단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본 사람들은 처벌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평가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피해자의 순수성을 계속 증명해야 되는 법원에서 그런 것들도 진짜 문제였겠다는 생각이 활동할 때 되게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많은 또 고민을 또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이후에 또 활동에서 더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다른 또 사건 또 이야기 해볼까요? 그렇죠. 그 한사성이 또 열심히 했던 것 중에 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건이 있어요. 손정우 건이었는데 이게 미국 송환 이게 가장 뜨거웠던 쟁점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분은 나와 계시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또 좀 이 사건을 바라볼 때도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때 송환 반대 그 집회도 하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하고 싶은 만큼은 못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엄청 공분을 샀잖아요. 이거 컴퓨터 비디오도 이제 공분을 사고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했었던 게 그거였잖아요. 영화들을 대상으로 한 맞아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게 이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 가입하고 그래서 여기 게시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레벨을 올려야 되고 그 레벨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영상 제작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이제 좀 등급 올려주고 네, 등급 같은 거 올려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꼭 웰컴 투 비디오만의 그 특징이라기보다는 되게 많은 그 사이트들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운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이제 제작을 하는 생산을 하는 그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걸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이건 이제 처벌을 너무 받아야 되는 너무 처벌을 받아야 분명 인연 가는 거여서 되게 그것도 이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싶은 만큼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저희 단체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뭔가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만큼은 못했는데 인연은 사실 이제 엄벌만으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건 좀 너무했다. 그죠. 인연이 네, 인연은 진짜. 이제 이건 되게 상징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손정우가 그 당시에 썼었던 법 기술들 이런 건 아버지가 이런 건 유산으로 남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있었던 뭐 논의들을 여러 가지 촘촘하게 사실 따라가면 좋았을 법한 것들 많은데 막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었던 좀 아쉬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뭐 이건 이제 저희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그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른 그 단체들이라든지 뭐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이 문제에 엄청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분들이 그 올려준 어떤 문제의식들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슬로건들 이런 것들 덕분에 지금도 계속 이 사건이 문제적이었던 걸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미국으로 송환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우리나라 네. 법 체계가 너무 낮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 여론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네.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웹하드 카르텔을 네. 좀 돌아보고 좀 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연속 토론회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무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 두 번째 네. 토론회가 좀 그때도 같이 짚었던 것이 그럼 손정우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그 이후에? 네. 지금부터? 이제 그걸 이후에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이거 웹하드 카르텔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뭐 소라넷, 그 다음에 이제 손정우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 플랫폼을 운영한 사업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까? 뭐 손정우랑 소라넷 같은 경우는 완전 이건 불법 사이트, 그 합법적인 사이트가 아니 웹하드는 이제 합법적인 그쵸. 운영을 하는 곳이기는 하잖아요. 좀 그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때 이제 손정우한테도 이 사람에게 이제 물어졌던 책임은 이 방주가 아니었을까? 그 실제로 그 피해 촬영물들을 올린 것들은 이제 뭐 성착취물을 업로드한 것은 이제 헤비 업로더 그리고 이제 손정우는 그것을 그냥 장을 열고 이 사람도 그냥 방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의 죄가 또 그렇게 가볍게 처벌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책임을 대체 어떻게 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물을 수 있을까? 그들이 계속 어떤 방조범으로 취급이 되는 것, 그 공간의 연 책임을 되게 물기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토론회 마무리에서도 저희도 별로 저도 궁금해요. 마무리 어떻게 됐을지. 답을 규제로 안 될 수 있겠구나. 나는 모든 거를 다 규제할 수는 없겠구나. 실제로 이 웹하드 같은 경우는 이미 자율 규제의 실패를 어떤 우리 웹하드 카르텔로 목격을 하기도 했었고, 그럼 그 이에 계속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이 플랫폼이란 공간은 안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 규제되는 건 누구지? 플랫폼 사업자들만 규제가 되는가? 그럼 그 이용자들 계속 뭔가 맞아요. 부딪히잖아요. 맞아요. 계속. 그래서 결론으로는 되게 그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먼저. 그 사회나 이 온라인 공간의 문화를 바꿔내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최종 결론이고, 이게 다 규제로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결론 내렸는데, 참 여러모로 이제 곱씹으면서 그 토론 내용을 이제 효린이라는 활동가가 그 발제문 되게 열심히 써줬는데,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앞으로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앞으로 또 어쩔을까 우리는 또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좀 봤었는데 6월 말에 네, 맞아요. 열리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고민들도 하시고 저희도 이제 따라가면서. 근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그래야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쵸. 어떻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되면 많은 제가- 것이 좀 맞아요. 제가 늘 원하는. 팬미터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 을 하는 게 진짜 우리의 당면과제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또 저희가 좀 이렇게 사건별로 좀 살펴봤는데 또 단체에서 그간에 활동해 오시면서 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또 성과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각자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냥 한화사 뭐, 입장에서. 네, 그렇죠. 단순히 뭐 이 사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조직의 생존이 가능한 성과가 아닐지. 진짜 나온 거 단체에 있으니까 너무 나. 17년도에 이제 저희와 함께 무수한 이제 영영 페미니스트들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또 조직으로서 살아남은 거는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중에 한사성이 있다는 것에 참 진짜. 참 항상 여러모로 박수를 동료들에게 보내고 싶고 그 저희가 막 또 이제 그 중요한 재정난도 이제 막 맞이를 하다가 어느 마이너스를 몇 달 뒤에 가니 많이 이걸 고민을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여러 수들을 써가면서 저희도 이제 전략을 세워가면서 살아남고 있는데 저는 뭐 성과라고 한다면 저는 단체가. 살아남는 거. 조직의 생존 앞으로도 그것이 큰 성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전 참 무엇을 성과라고 볼진 참 고민이 많이 되지만 전 이런 식의 좀 많이 느끼는 거는 무언가를 되게 평가를 하는 자리에서 무엇이 되게 잘 됐다라는 성과만, 이 평가 그런 것만 얘기를 하기보다는 또 그에 대해서 막 이제 한계점들, 우리가 더 가져갔으면 좋았을 것들을 되게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하고, 아, 다음엔 또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더 해볼 수 있을까? 경험자랑은 또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해봤으면 좋았을까? 이걸 함께 했던 연대체들과 그래서 그냥 저희 안에서 그냥 밈처럼 갈포주연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뭐야? 갈등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대한다 뭐 이런 류의 밈을 많이 썼었는데 네. 저는 그런 순간들, 어떤 순간에 우리가 되게 갈등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연대를 꾸준히 실천하는 그런 조직의 어떤 문화들이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 사회적인 성과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 한사성만이 해낸 것은 아니어서 그거는 만약에 그게 성과라면은 그거는 저는 이 문제의 열의를 가지고 뛰어들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룬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온라인에서 짤로 돌아다니던 이 여성의 파편화된 신체와 네. 인격들 이것이 폭력이라고 선언하고 이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지표를 만들어낸 거 그게 우리가 함께 만든 성과일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미약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건 저는 너무 다른 것 같거든요. 그게 그걸 이제 함께 읽었을 때 이제 남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거는 이제 고민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범죄고 폭력이다. 그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이 안에서 완전히 안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된 것 이런 건 전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두 분이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단체의 성과일 수도 있고 또 살아남았다는 것은 단체의 성과인 것 같아요. 단체는 이제 전체의 이런 흐름을 함께 견디고 또 같이 했던 분들의 또 모두의 성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같이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하면서 네. 전 단체가 있어야 이런 고민도 앞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단체에 있기 때문에 단체는 뭐 차입이 늘 항상 어려운 문제고 생존이 늘 어려운 거여서 너무 공감이 됐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 부분 중에 한사성에 남아있다라는 거 여전히 지금 남아서 피해자들과 그러니까 피해 경험자들과 만나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맞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저도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네, 대단한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해보고 저희 또 다음
그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나머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와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부터였습니다. 페미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